오늘 필립스 커브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S 커브의 총 수요 충격을 도입한 것처럼 이제 필립스 커브의 충격을 도입할 텐데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총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에 들어오는 충격,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들을 우리가 AS 샥이라고 부릅니다. 총 공급 충격이라고 불러요. 총 공급 충격은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총 공급 충격이다라고 부르냐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외 부문, 그러니까 수입 물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바로 국내 경제와는 무관하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외 부분에서의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체로 이제 기업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급 부문에서의 충격, 서플라이 샥이라고 부릅니다. 총 공급 충격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에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추가를 할 거고요. 에타라고 부릅니다. 에타. T 시점에 발생한 총 공급 충격을 우리가 에타라고 부르고요. 만일 GDP 갭이 0이고 총 공급 충격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점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T 시점의 GDP 갭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T 시점에 같은 시기에 나타난 총 공급 충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크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러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었더라면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사실 원자재 가격 충격은 계속해서 온고잉하는 충격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원유 이런 것들이 이번 분기 혹은 이제 내년 2022년 1분기 물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필립스 커브에 장기 균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장기 균형 상태. 만일 GDP 갭이 0이고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도 없다면 그럼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바로 직전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그러니까 현재 혹은 이번 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직전 시점, 직전 분기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어떠한 물가 상승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파이스타 뭐 2%, 파이스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였었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거시경제에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꽤 오래 전에 어떤 물가 상승률 수준 파이스타를 기록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GDP 갭 0이고 그다음에 총 공급 충격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물가 상승률도 바로 파이스타와 같아지겠죠. 그런 이제 우리가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장기 균형의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디맨드 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죠. 우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에서 이러한 필립스 커브에서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 충격에 의해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필립스 커브가 전반적으로 이동할 텐데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자, 우선 필립스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고요. 세로축의 변수가 파이 t입니다. 총 공급 충격이 없다고 했을 때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베타는 0보다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절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은 이번 시점에 필립스 커브의 이제 절편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할 것이고 GDP 갭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면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리세션이고 여기가 붐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만일 총 공급 충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면 0보다 큰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대외 부분에서의 충격 원자재 가격 상승, 원유 가격 상승 혹은 수입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 공급 충격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필립스 커브가 반응할 것인가? GDP 갭은 가로축의 변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절편이 파이 t-1이었는데 이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절편이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예요. 파이 t-1 그 다음에 이번 기에 실현된 서플라이 샥 총 공급 충격 절편이 이제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충격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그래서 절편은 이제 더 이상 파이 t-1이 아니라 파이 t-1의 충격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면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는 혹은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여기 밑에 식에서는 제가 GDP 갭은 0이라고 두고 식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림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GDP 갭이 0일 때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은 바로 지난 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GDP 갭이 0이라고 했을 때 그림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요점에 있었던 거죠. GDP 갭이 제로니까 파이 t-1 그래서 베타의 yt의 이걸 이제 제로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냐면 점 A에 있었던 거예요. GDP 갭이 0이고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 없었으니까 바로 이번 기에 인플레이션율은 세로축의 변수는 델타 파이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점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동하냐면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우선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 t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는 그러면 파이 t-1이 됐겠죠. 여기는 파이 t-1의 총 공급 충격 파이 t-1 플러스 에타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는 거예요.
GDP 갭은 여전히 제로일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총 공급 충격의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죠. 만일 GDP 갭이 플러스였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GDP 갭이 플러스여서 2점에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어떤 거시경제가 2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연히 총 공급 충격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총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대로 거시경제는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제가 뭐 강의 시간에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뭐 더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조금 달라요. 세로축의 변수가 보시죠. 세로축의 변수가 델타 파이인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양변에서 파이 t-1을 빼보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파이 t-1은 없어지고 왼쪽은 파이 파이 t-1 그 다음에 베타의 yt 더하기 총 공급 충격만 남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델타 파이 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t는 제가 생략한 거예요.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증감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총 공급 충격이 없다면 절편이 0인 직선의 그래프 형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의 변수가 델타 파이고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라고 하면 총 공급 충격이 없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 기울기는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니까 바로 점 A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다가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의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분, 변화분은 정확히 총 공급 충격인 에타만큼이 되어서 점 B로 이동해 가겠죠. 질문 있어요?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오랜만에 줌을 해서 기능 조작에 좀 미숙한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아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총 공급 충격의 변화로 인해서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두 번째 디맨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총 공급 충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총 공급 충격을 한번 더해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 충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총 공급 충격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생각해 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 세로축의 변수가 파이 t라고 쓰겠습니다. 절편은 파이 t-1이 되고 필립스 커브의 기울기는 베타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GDP 갭의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변할 때 그러니까 지금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GDP 갭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거시경제가 여기에 있다가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GDP 갭이 0보다 커졌고 그러니까 붐이 되는 거죠. 경제가 거시경제가 과열되어서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여기까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긴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증감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의미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절편이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절편이 파이 t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제로로 바뀌는 거밖에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어서 언제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냐면 경제가 과열되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최근에 국내 경제에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복합적이겠죠.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트 푸시는 말씀드렸듯이 대외 부문 충격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디맨드 풀은 이제 여러 가지 소비의 증가라든가 서서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죠, 그렇죠? 여기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GDP가 반드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만큼 GDP가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문에서 어떤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서 그거만큼 증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자료를 좀 첨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KDI 영상 보고서가 있는데 이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이거 KDI 영상 보고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이 네이버에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제 생각에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되죠. 제가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 텐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아마 기억에 2020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하시면 링크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등락했던 남은 시간에는 이제 오늘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서 경제 현상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죠.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는 70년대에서 80년대 거쳐서 미국 경제에 나타났던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 우리로 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에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폴 볼커가 당시에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왜 당시에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었을까는 뭐 또 그때 가서 다음 이야기에 가서 또 설명을 제가 할 거고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4년 그다음에 79년에 한국 경제도 당시에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80년대 초 이전 지난 한 10년에서 20년 텀 동안 통화 정책을 사실 잘못 운용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팽창적 통화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두 번째 요인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팽창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우리로 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겠죠.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의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스템은 그렇고요. 그래서 FRB 의장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결과적으로 이제 5% 이하로 이제 안정시켰는데 당시에 통화 정책은 지금의 이제 금리 정책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뭐 이자율,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한 정책을 2000년대 들어서서 90년대부터 사실 그러한 정책이 사용이 됐던 것이고 당시에는 정말로 통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라든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든가. 그러니까 왜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걸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냐면 금리 조정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실제로 통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중앙은행이 통화 관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 그다음에 뭐 경기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걸 우리가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머니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붙여진 이름이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 뭐 통화 정책 운용 방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보도자료 보시면 뭐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런 명목금리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인데 명목금리를 높게 설정을 해서 높게 유지를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목금리를 높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할 때 느끼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되겠죠. 더 많은 캐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받을 수 있는 높은 금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 홀딩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이든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더 높은 기회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 타이트한 머니터리 팔러스라고 부르고요. 반대말은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이겠죠. 익스펜셔너리 머니터리 팔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혹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의 경우 연방 기금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인상할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 받고 그 다음에 IS 컵, 물론 IS 컵을 먼저 봤죠. 그 다음에 사실은 피셔 이퀘이션을 먼저 보고 IS 컵을 보고 다시 피셔 이퀘이션 보고 그 다음에 필립스 컵으로 넘어왔습니다. 필립스 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피셔 이퀘이션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우리가 당분간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T시점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실질 이자율이 거의 그만큼 상승하겠죠. 첫 번째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실질 이자율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IS 커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머니터리 팔러시를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끌어올리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하겠죠.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다시 리세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필립스 커브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뭐 대외 부분의 충격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총 공급 충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총 공급 충격이 없다고 했을 때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T 시점에 실현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10%였다고 한번 해보죠. 10%보다는 더 하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에서 했던 얘기처럼 그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GDP 갭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겠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뭐 예를 들면 9%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폴 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 경제는 이제 10%의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 과거부터 통화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여튼 뭔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러한 상태를 끊기 위해서 명목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당연히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가 거의 대부분 리세션으로 들어가겠죠. 이때 GDP 갭을 이제 편의상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죠. 2%만큼의 그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GDP가 포텐셜 GDP보다 더 낮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팬데믹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상당히 큰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당연히 노동 투입이라든가 자본 투입이라든가 혹은 공장의 가동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떨어졌던 가동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량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투입량 늘려야 되고 노동 투입량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든가 혹은 어떤 공장들은 셧다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 가동 중단을 우리가 템포러리 셧다운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이제 IS 커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필립스 커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바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서 MP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에 거시경제가 점 A에 있었었는데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명목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서 당연히 거시경제는 이게 IS 커브입니다. IS 커브를 따라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해 가겠죠. 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GDP 갭의 크기를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제가 가정한 거고요. 여기는 RT가 되겠죠.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필립스 커브로 넘어가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들의 가격 책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필립스 커브는 기업들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최적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여기에선 베타가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베타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필립스 커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 시점이 1기예요. t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t-1은 제로가 되겠죠. 베타는 2분의 1. 그래서 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GDP 갭과 지난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시점의 GDP 갭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의 절반인 1%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묻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기까지 물가 상승률은 10%였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 2%만큼 발생했습니다. 리세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1기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1%포인트만큼 하락해서 파이 1은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 1기의 인플레이션율은 10%에서 1%포인트 하락한 9%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10%에서 9%로 하락하면 이건 1% 하락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1%포인트 하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의 차이는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10%에서 9%로 하락했다를 퍼센트로 얘기하고 싶으면 10개 중에 10%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1%는 10%의 한 개만큼이니까 10%에서 10% 하락하면 9%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에서 1%포인트 하락한 9%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겠죠. 실업률이 4%라고 한번 해보죠. 실업률이 4%에서 5%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1%포인트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몇 퍼센트 상승한 거냐라고 하면 4%에서 1%포인트 상승한 거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5% 상승한 거예요. 실업률이 4%에서 25% 상승해서 5%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뉘앙스 자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1기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로 다시 돌아가서 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것일까?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필립스 커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그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이나 뭐 가게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크게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책정할 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금 떨어뜨릴 의향이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크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생산 비용보다 마크업을 전부 다 크게 줄이는 거예요. 마크업을 조금 떨어뜨려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이건 델타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기와 이번기 사이에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은 정확히 1%포인트가 되겠죠.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만약 2기에도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채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GDP 갭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한 분기 더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기의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1기의 인플레이션율 9%에서 다시 1%포인트 하락한 8%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기로 넘어갔습니다. GDP 갭이 다시 0%가 된다면 2기의 물가 상승률은 전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아지겠지만 지금 이제 리세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리세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이제 하락하겠죠.
그래서 2기가 되면 물가 상승률은 8%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피셔 이퀘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인하할 때 실질 이자율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이 이제 비슷한 크기만큼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쭉 이야기를 한 결과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했고 물가 상승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율이 점점점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확대가 될 거예요. 명목 이자율은 예컨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0.5%에서 그러니까 확 올렸습니다. 1.5%까지 기준금리를 확 인상을 했어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져서 실질 이자율은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이 차이는 계속해서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로 일종의 이제 뭐 빅샷이죠. 한 번에 크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명목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명목 이자율을 높은 수준 첫 번째 한번 인상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계속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명목 금리를 이제 뭐 순차적으로 떨어뜨리는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 2% 정도로 유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폴 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과거에 사실 뭐 미국 경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9년부터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과도한 유동성, 확장적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상호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60년대 말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초에는 10%가 넘었어요.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에 명목 임금도 같은 상승률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봐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올해 3% 기록했다고 해서 제가 내년에 연봉이 3%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뭐 오일 쇼크라든가 뭐 중앙은행의 실수,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생산성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일 쇼크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당연히 총 공급 충격에 파지티브한 샥이 발생한 것이죠.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앙은행이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 이건 대체로 대체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대공황 이후에 사실상 이제 거시경제학이 뭐 사실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 고전파 경제학에서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혹은 뭐 소득 수준이 왜 향상될 수 있는지, 뭐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뭐 국제 무역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류였었고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사실상 거시경제학이 시작이 됐는데
케인즈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아떨어졌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 도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시경제학을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케인지언들이었어요. 뭐 S는 빼도 되죠. 케인지언 뭐 나중에 케인즈가 자기는 케인지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암나라 케인지언이라고 얘기할 정도고 나중에는 이제 사실 케인지언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선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의 이제 학파를 만들었고 조한 메이나드 케인즈의 어떤 아이디어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을 해서 유사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저성장, 고실업률의 늪에 빠진 거예요. 고인플레이션율과 그다음에 높은 실업률 이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공황 과정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었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에 구현하려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율만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대공황 과정에서 나타났던 해결했던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케인즈 뭐 여러분 케인즈는 다 아시겠지만 케인즈에 대립했던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케인즈는 되게 유명한데 한국 중고등학생들한테 케인즈는 굉장히 유명한데 하이에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누구죠? 슌페터 하이에크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밀턴 프리드만이 등장을 해서 당시 이제 케인지안 주도의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요. 70년대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사실상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사실 밀턴 프리드만은 머니터리스트라고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통화주의 학파죠. 그래서 케인지언에 대응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학파가 바로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통화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통화주의 학파. 그래서 그냥 케인지언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머니터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고 더 나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후에 이제 새 고전파라고 해서 뉴 클래시컬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 클래시컬이 이제 등장하는 배경에서는 이제 합리적 기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도 나타났었던 거고요. 여하튼 당시 이제 FRB 사람들이나 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이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필립스 커브는 딱 고정되어 있고 필립스 커브 상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정책 당국이 그 점을 선택을 하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거시경제가 그 점에 한 점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이 그림은 필립스 커브,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의 형태를 갖게 제가 그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봤던 필립스 커브, 지금까지 봤던 필립스 커브는 우상향하는 곡선이었는데, 커브였는데, 제가 이걸 세로축의 변수는 그대로 놔두고 가로축의 변수를 좀 바꿨어요. 가로축의 변수는 이제 더 이상 GDP 갭이 아니라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GDP 갭이면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GDP 갭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경제가 붐에 들어간 것이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붐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업률이 예, 자연 실업률 수준, 잠재 실업률 수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실업률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GDP 갭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뭐와 대응될 수 있냐면 오쿤의 법칙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 갭이 0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이 actual unemployment rate라고 하는 것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이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GDP 갭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업률 갭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로축의 변수는 제가 실업률이라고 썼는데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GDP 갭이 0보다 큰 값에 대응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아진다 혹은 실업률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GDP 갭이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경제가 과열된다면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GDP 갭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그려보면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에 가까운 형태겠죠. 그려보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거시경제가 점 A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 확장적 우린 지금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적 정책을 통해서 GDP 갭을 0보다 크게 만들거나 혹은 실업률 갭을 0보다 작게 만들면 거시경제는 점 A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필립스 커브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시점에서 그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필립스 커브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중앙은행은 이러한 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저실업률이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아까 볼커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높은 실업률을 고실업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실업률을 감수할 것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상충관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케인지언들은. 당시에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정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케인지언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 합리적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밀튼 프리드만 이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자가 출연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높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율, 이건 사실상 케인지언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납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둘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튼 프리드만은 그거의 원인을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과도한 팽창적 통화 정책, 굉장히 루스한 통화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팽창적 통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떠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냐면 그 밀턴 프리드만의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해서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지만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에서 이 필립스 커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에서 만일 람다가 제로라고 하면 이 텀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면 미래에 대한 예상 인플레이션율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GDP 갭 대신에 이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걸 이제 실업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걸 실업률로 대체를 했고요. 실업률 갭이에요. 그래서 GDP 갭과 실업률 갭은 기본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GDP 갭은 0보다 큰 값을 갖고 실업률 갭은 0보다 작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부호를 제가 마이너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람다를 0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한 것이 이건 이제 0이니까 1이 되어서 없어질 것이고 남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그냥 기호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파이의 2라고 썼어요. 이건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T 시점에 그러니까 현재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업률 갭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필립스 커브는 누가 언제 주장을 했냐면 이제 밀턴 프리드만 그 시기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느 주어진 형태,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었던 이런 주어진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 주체의 믿음의 변화에 따라서 기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립스 커브는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의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화시켰던 사람이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에 가서 한 뭐 20년 뒤죠. 20년 뒤에 이제 노벨상을 밀턴 프리드만은 당연히 노벨상을 훨씬 더 먼저 수상을 했고 이후에 이제 루카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합리적 기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라고 한번 해보죠.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실업률 갭은 제로가 되겠죠. 실업률 갭은 제로예요. 그러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은 완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람다를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의 물가 상승률이 현재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매우 미래 투시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forward looking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떠할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떠할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빅 디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이 T-1보다는 미래에 나타날 실현될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실업률 갭이 제로라고 한다면 T 시점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은 바로 정확히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이고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제가 그렸고 당연히 우하향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쪽이 리세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현재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어서 실업률 갭이 제로라고 한다면 거시경제는 지금 이 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은 정확히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변한다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져서 혹은 기업들의 어떤 그 영업 이익에 대한 매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달라져서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필립스 커브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지언들은 사실 이러한 현상까지 당시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이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고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은 이 점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민간 부분의 기대가 달라지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위쪽으로 확 이동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실업률 갭이 여전히 이제 제로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충격, 뭐 총공급 충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중앙은행이 뭐 어떠한 중앙은행의 스탠스의 변화는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여하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해서 5%에서 7%로 상승하면 당연히 T시점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도 5%에서 7%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왜 나타날 수 있냐면 중앙은행이나 혹은 정책당국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되게 루스하게 할 것처럼 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뭐 우리 지금 현실의 이야기로 한다면 혹은 중앙은행이 당시로 돌아가서 굉장히 팽창적인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매우 많이 풀 것처럼 돈을 많이 찍어낼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민간 부분에서 예상하기 시작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에 이제 케인지언들이 장악했던 장악했던 중앙은행은 지금도 여전히 그 케인지언 플레이버의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지점이 여러 가지 브랜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물론 보드도 있고 워싱턴 DC에 있는 보드도 있지만 브랜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브랜치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뭐 보스턴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기 중앙은행 지점 브랜치는 케인지언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뭐 그 미네소타라든가 혹은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리치먼드 이런 지역에 있는 브랜치들은 대체로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케인지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중앙은행은. 디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립스 커브의 위치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당시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탄생할 수 있었고 물론 그분이 위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라버 루카스에 의해서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의 거시경제학과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 이론이 등장하고 밀턴 프리드만 합리적 기대 이론에 의해서 거시경제학의 분석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케인지언 스타일로 거시경제학을 분석하지 않고요.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시경제학의 연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바뀌면 필립스 커브가 수평으로 상향 이동하게 되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필립스 커브가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당연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싶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높은 실업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고인플레이션율을 감소하고서라도 실업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에 계속해서 거시경제가 그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굉장히 루스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계약이 계속 조정이 될 거예요. 임금도 상승할 것이고 제품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경제 전체에 걸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이동하게 됩니다. 만일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바뀐다면 필립스 커브는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한 7%의 새로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7%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로 조정이 되고 필립스 커브는 그렇게 상향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중앙은행은 사실 이 점을 선택한 거예요. 이 필립스 커브가 안정적이라고 믿고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변한다면 앞으로 중앙은행이 되게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게 되면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기대를 조정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5%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7%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요. 필립스 커브가 이동한다는 건 더 이상 중앙은행이 이 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시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이 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은 사실상 뭐 도달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선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왜 이게 극단적인 형태냐면 사람들의 기대의 심리가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고서라도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싶었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인플레이션율만 확 올라가 버리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혹은 정책 당국이 의도했던 실업률의 감소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만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상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체로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맞았어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전혀 다른 정책을 제시를 했고 그 정책이 뭐냐면 민간 부문의 통화 증가율,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이 몇 %로 통화량을 늘릴 것인지를 공표하고 퍼블릭에게 공표하고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하나의 정책이 뭐였었냐면 X%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너희들 마음대로 중앙은행의 마음대로 재량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민간 부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준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X% 준칙 혹은 뭐 X% 룰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의 하락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제 생각에 미덕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산성 하락 이전까지 46페이지까지 질문 있어요? 네, 한 학기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 동영상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오늘 강의 녹화 지금 했으니까